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영상 박사님과 특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앞에 지금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 파워포인트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냥 요양문만 USB에 쳐왔는데 이렇게 또 잘 비춰주는데 저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요새 방금 우리 저 정영상 박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나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서 지금 전 세계인의 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을 보면서 바로 그런 주자를 우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 포럼이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명이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재밌는 현상,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현상이 앞으로 한국과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냐, 과연 공존을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정덕구 박사는 한국 외교의 미래라고 한 책을 통해서 극중지계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극복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보니까 극중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중국과 한국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공정지계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워낙 우리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아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지금 세계 랭킹 12도 갈 때 있고 7위도 갈 때 있고 12위도 가는데 어떤 날 보면은 어떤 날 통계에서는 러시아보다 총량 GNP가 앞섰다가 가타됐다가 하나 밑으로 내렸다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동남아에 있다면은 굉장한 강국입니다. 또 유럽에 가더라도 굉장한 강국이죠.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강국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적인 크기로 우리나라보다 가장 큰 미국,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땅이 가장 넓은 러시아, 그 다음에 세계 경제력이 큰 일본, 이 4대 강국의 배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이 비대칭적인 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참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정학적인 분리를 극복하고 5천 년 동안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과거의 한국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데 1992년 8월 24일 날 우리는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과 이제 두 번째 수교인데 제일 처음 수교는 1899년에 청나라와 대한제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미국도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서 제1차로 1882년에 한미 수교협정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맺었습니다. 서양의 각국들이 전부 다 대한제국을 승인했는데도 끝까지 한국을 속박으로 해서 승인을 않다가 결국 열강의 압력이 밀려서 또 결국 청일전쟁 러시아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후 열세 속에서 도리 없이 대한제국을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만드는 조약이 1899년 그러니까 1882년에 한미 수교조약이 맺은 후로부터 꼭 얼마입니까? 1899년이면 벌써 17년 지낼 후에 겨우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강대국 반열에 있던 국가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을 승인해놨다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얕잡아보다가 어쩔 수 없는 힘의 관계 속에서 1899년에 수교했고 그 후에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에 주구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우리 한중관계는 없었다가 1892년도에 처음으로 한중 간에 다시금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2차 한중 수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82년에 미국과 우리가 수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공 바치지 않고 책봉 바치지 않고
아주 대한민국 정당한 국가로 인정받는 역사는 서구라파가 가져온 서구라파의 전통입니다. 서구라파에서는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가 크건 적건 약하건 간에 일단 국가로 성립하면은 대등간 주권국가로 대접한다는 기독교 문화권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유고그로티우스 시대의 국제법칙인데 그런 국제법이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중국이 천자고 나머지는 제후국가라고 해서 전부 다 중국 천자로부터 임금으로 책봉이 되고 국호도 받고 그래야만이 나라 행세를 할 수 있는 소위 조공체제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였는데 그게 1882년에 깨져 아편 조약에 아편 전쟁에서 지고 중국이 영국에게 굴복하는 조약이 남경조약인데 남경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완전히 중국이 서양 국제법 질서에 끼게 됩니다. 그 여파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수교 이후 30년 금년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데 30년이 못돼서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나중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소평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등소평은 14억 인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뭐냐?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훌륭한 가치다. 이게 등소평이 제시했던 이상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꿈입니다. 바로 그 꿈을 향한 행진에서 30년 동안 등소평의 개혁 개방은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실현해줬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만, 50만 명이 되는 중국 학생들이 서양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간에 또 돈 벌어서 성공한 수많은 기업이 탄생했고 재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러냐? 그래서 등소평 시대를 우리는 그런 말이죠. 그 좌회전 깜빡이를 켜놓고 계속 무지르는 쳐 있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집권하니까 그 좌회전 깜빡인데 깜빡이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놓고 달리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달린 것이 등소평 개혁개방 시대의 30년입니다. 그 등소평의 개혁 노선 때문에 현대 중국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노선 때문에 GDP 총량에서 미국의 70%까지 쫓아갈 수 있는 오늘의 중국이 만들어진 것이 등소평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여파로 등소평 시대의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수교의 비화 하나를 소개한다면 1992년에 수교를 할 때 마지막으로 1992년에 봄에 장쩌민 주석이 만주서 심양을 마무리할 때 김일성이 쫓아갔습니다. 김일성이가 심양으로 쫓아가서 강택민을 만난 데가 중국을 방문한 지 39번째 되는 해요. 39번째 쫓아가서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한국과 수교하지 말라고. 그런데 냉담하게 등소평의 지시가 등소평이가 97년에 죽었으니까 등소평 지시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김일성이는 다시금 중국을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에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들립니다마는 북한 땅에는 중국을 1000년 숙적, 일본을 100년 숙적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1000년 숙적 중국, 100년 숙적 일본이란 말은 우리 남한에서 만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북한의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바닥에서 퍼진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나는 그 말이 북한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도 애용해도 괜찮을 만큼 한중 관계의 현실을 아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소평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진핑은 미국 GDP의 70%에 해당되는 국력이 성장하니까 시진핑이가 집권 딱 하면서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제 세계 역사는 동쪽이 승하고 서쪽이 기운다. 동승서강이다. 그리고 지금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시세의 운세와 시운이 전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동승서강이다. 동쪽이 올라가고 서쪽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총량 GNP가 일본을 넘어섰다. 일본을 따라잡아서 G2가 중국이 되는데 경제력이 커져서 G2가 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도 G2에 걸맞는 생각, G2에 걸맞는 행동, G2에 걸맞는 외교를 해야지 우리가 G2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후진국처럼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그런 나라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기를 때까지 음지에서 중국의 발톱을 내보이지 못한다는 소위 도광양에다가는 등소평의 외교 노선을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된다. 이제 도광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등소평의 외교를 버리고 우리도 세계 정치에 나가서 할 말을 한다. 이게 소위 유소 자규입니다. 유소. 일이 있으면 뛰어나가서 뛰자. 이 유소 자규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분발위. 우리가 화날 때는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도광양이라고 하는 등소평의 외교로선을 완전히 튀었고 이제는 유소 자규, 분발위라고 하는 새로운 구호를 외치면서 중국의 새로운 비전을 내세웁니다. 그 중요한 등소평 노선 때 우리는 수용을 했는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서 도광양의 외교가 끝나고 유소자기 시대가 오면서부터 한중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중 관계가 얼마입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을 당시에 중국의 총량 GNP는 우리의 1.4배입니다. 1.5배였어요. 지금은 중국의 총량 GNP가 우리의 10배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중 수교했을 당시에 한중 간의 경량은 64억 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2,334억 불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 교역하던 총량 1,700억 불, 아니 1,400억 불, 일본과 교역하던 그 총량 640억 불, 거기에 유럽 한 30억 불 합쳐도 한중 양국의 거래량이 미국, 일본, 유럽과의 교역량을 합쳐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다. 소위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나라에 화전히 벌어졌잖아요. 안미 경중 시대입니다. 이게 안미 경중이라 하는 구호가 나올 때까지 지금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외교적인 용어는 뭐냐? 저게 제일 먼저는 우리가 200년 수교했을 당시에는 소위 우호 협력 관계다. 그다음에 바뀌었네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이제 김영삼 대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있고, 그다음에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는 김대중 때부터 됐고,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명박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소리는 노무현 시대에 나왔다가 그게 계속 박근혜 때까지 계속되고 아직까지 그대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뜻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중문화협회 총재하면서 14년간을 지금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동반자 관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 학자도 만나본 일 없고 우리나라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건 중국만이 쓰고 있는 외교용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반자 관계는 동맹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들의 기호에 맞을 때는
그러니까 프랑스와는 지금 건설적 동반자 관계예요. 그 사람들이 용어를 자꾸 붙입니다. 건설적 동반자 관계, 예술적 동반자 관계. 그런데 전면적 협력 동반자는 또 주소도 본지도 없어요. 그러면 또 미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용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하는 심리전 용어고, 용어지 그 구체적으로 그 뜻을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에는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010년에 하여간 중국, 일본 경제가 약해지면서 중국이 추월을 하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바짝 올라치면서 일본이 중국한테 총량 비행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탄이요.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을 눌렀으니 이제 나머지는 미국만 그러면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중국이 컸느냐? 등소평 외교가 잘한 겁니다. 등소평 외교가 우리가 힘을 잃을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발톱을 보이지 말고 다른 나라와 싸우지 말고 우리 밥을 먹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지금 모태통일 때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모태통 시대의 대약진 운동, 반우파 투쟁,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 죽은 줄 아십니까? 대약진 운동 때 4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죽였죠. 그걸 홀로코스트라 해서 전 세계가 지고 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가 중국 때려서 몇 개 만들었어요. 8배가 많은 홀로코스트가 8번 일어났는데 중국의 그 대재난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계획적으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 실패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리는 것은 홀로코스트입니다. 유태인을 전자가스에다 집어넣고 죽였잖아요. 그건 홀로코스트인데 이건 정책 실패로 몇천만이 굶어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진보운동권의 리더였던 이영이라는 교수는 파백인과 대화에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합니다. 인민공사라는 게 뭐냐? 녹색 공장에서 일하는 프로레타리아, 중국의 낡고 인수에 젖었고 생산력이 없는 바로 그런 농민들을 녹색 공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로 바꾼 것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파리긴과 대화에서 이영희가 썼어요. 그런데 인민공사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고 인권일이 되는가를 밝힌 것이 이번에 송복 교수의 아들이 쓴 송복 교수라는 송재민 박사가 지금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교수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이 지금 3권이 나와있고 2권이 나왔어요.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1956년부터 1960 문화혁명 대혁명 직전까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이 끝날 때까지 쓴 책 제2권이 며칠 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서문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있는데 그렇게 짰어요. 그 책을 보고 나면 인민공사가 이거 얼마나 반인민적인가 했는데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방문도 해보고 이 양반 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썼는데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는 일본 좌익들의 책을 베끼는 것이 파리기와의 대화라는 이영희 책인데 그게 오늘날 진보의 가장 큰 이론가죠. 진보의 대부입니다. 우리나라 586들이 알고 있는 중국은 이영희가 알고 있는 중국이지 송정일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한국한 짓이 들어가고 앉아서 중국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국관을 바로 고치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말하는 것 사고와 태도를 바꾸자 했는데 우리도 이제 진짜 중국을 향하여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던져내기십시오. 이거 좀 원래. 근데 이제 시진핑이는 정부를 잡고 나서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19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새로운 중국의 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 제조 분야, 그러니까 로봇, AI, 인공지능 또는 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모든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제조업의 1등 국가가 되겠다 하는 게 제조 중국 25라는 거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은 첨단 산업과 복지 수준에서 세계에서 선도국가로 중국의 팔자를 고치겠다. 먹고 사는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팔자가 변한다고 했죠. 중국에 이제 팔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던 1949년으로 뜨고 100년 되는 2049년에는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현대 강국을 해서 세계의 패자가 되겠다. 이런 논치를 발표했어요. 난 속으로 그 19차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렇게 시간표까지 발표해도 될까? 저 미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나 사실 굉장히 걱정했어요. 토광량에 포기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용납해 줍니까? 지금 미국 덕분에 중국이 오늘날 현대 강국이 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꿈이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등소편이라면은 전 세계가 중국을 좀 돕자. 중국을 가난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에 집어넣어줬잖아요. 세계 무역기구에 들어가서 각종 무역 특혜를 다 받는 결과 그 상계에 밟고 근면하고 배고픔을 벗어나는 그 14억 인구를 발동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일에 지금 미국 GDP의 70%까지 쫓아갔잖아요. 만일 CGP가 서두르지 않고 한 10년 정도 더 못했더라면 GDP에서 미국 앞서버렸을 거예요. 그 미국과 중국과 싸움다시를 만들 거면 70%에 와서 미국이 아차차 우리가 생각하면 잘 살면 민주주의가 될 줄 알고 잘 살면 인권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인권 존중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건 우리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원조를 해서 오늘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 닉슨 대통령 아니요.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에 가서 재작년에 폼페이오가 우리는 중국 정책을 당신들이 노선이 틀렸다. 이게 우리는 고치겠다. 그래서 트럼프 때 국무장관 때 폼페이오가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폼페이오가 왜 닉슨 도서관 앞에 가서 연설을 했는가 이유를 모르지만 닉슨이 바로 오늘날 중국을 발전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정책을 취소한다는 뜻이 폼페이오 연설입니다. 이제 제가 사회주의인데 잘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은 시간표들을 제일 별로 말지 않잖아요. 노자나 공자사상 보세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지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한다는 시간표는 없잖아요. 그게 중국에는 중국 사상의 특징은 진리를 말하되 그게 무시간성이요. 시간은 없어요. 언제 그래도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뭐예요? 딱 시간표를 내놨잖아요. 시간표를 내놓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차 공산당 대회를 일어나면서 중국이 제시한 꿈, 이게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능가하는 패자가 되겠다 하는 바로 그런 목표를 시간표를 딱 제시하고 내가 이런 커다란 중공몽이라는 꿈을 달성할 테니 중국 공산당은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럼 뭐 어떻게 공산당이 당신을 밀어주면은 그 꿈을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내 임기조항을 폐지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만 하는 연임조항을 없애고 연임 제한조항을 없애라. 그래서 2018년 개헌을 통해서 시진핑이가 원하는 대로 임기조항을 철폐해줬어요. 이게 힘을 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10년씩 끝나는 임기 제한 조항이 없는 이제 마음대로 죽을 때가 종신까지 수상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 금년 가을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대회에 대해서
시진핑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길로 가는 게 성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내가 지난번에 최정현 학술원에 갔더니 조세프 라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와서 중국의 도전과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시진핑이가 19차 공산당 대회 하기 전부터 쭉 몇 가지의 조짐들을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를 딱 던져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 주변 국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다를 개혁하지만 중국은 육지로 붙어 있는 국가가 전부 14개 국가입니다. 14개 국가와 사이 좋은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 정책이 뭐예요? 원교 근공입니다. 가까운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고 먼 나라와는 친한다는 원교 근공 정책을 쓰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저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딱 다 있어도 북한에서 1000년 숙적이고 일본은 100년 숙적이라는 말이 주변 국가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주변 국가 치고 그 구호가 안 통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어떻게 하면 주변국을 잘 관리하느냐. 주변국을 관리 잘 못하면은 내부에서 시끄러우면 주변국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환이라. 중국의 5000년 역사는 내부가 시끄러우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무너지는 것은 내부 외환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런 중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좀 따뜻거리하겠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놓은 단어는 친성해용입니다. 주변국가와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자. 또 특히 우리가 은혜를 베풀자. 그 다음에 포용을 하자. 친성해용이라는 사원칙을 시진핑이 내세웠는데 그 전에 정선표의 때는 안닌, 목닌, 이웃을 편안하게 하자. 안닌, 목닌, 이웃과 화목하자. 그 다음에 이웃을 잘 살게 하자. 불인, 이 3린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3린 정책은 정선표가 쓴 소니까 자기를 바꿔서 친성해용으로 바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카이라는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교류와 신뢰 건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시카 총회가 있는데 시카 총회에서 유명한 소리예요. 아세아 집단 안보를 시진핑이 제안합니다. 2015년이죠. 뭐냐면 아세아의 안보 문제는 미국이 빠지라고 해요. 중국이 알아서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세아 43개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 우리는 다 같이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내가 멍석을 깔아줄 테니 우리가 이 안에서 협력하자. 그게 아세아의 패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어느 중국 지도자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진핑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때 거기에 27개국이 가입했는데 거기에 노무현이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27개국에서 공동성명 발표한다니까 거기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미국을 반대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서명해놨다가는 나중에 귀사대이 많이 들어오니까 빠졌죠. 못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도장 하나 찍었어요. 이제 그런 시진핑 교육가 됐는데 시진핑이가 들어오면서부터 몇 가지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전면 껄끄러워진 것은 2010년에 있는 천안함 사건입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나왔고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는데 아마 6.25 사변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의 포탄이 남한땅에 최초로 뜨는 것이 연평도 포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휴전협정 위반인데 양쪽은 자제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양비론을 비면서 중국이 양쪽은 제재해라.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입장 지지 않고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의심이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맹입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국인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 가치관을 한중 양국이 공유하지 못하는 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국은 것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안보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무슨 동반자 관계가 그건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얕잡아오는 결정인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은 그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전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의전이 뭐냐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의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중국에서 유명한 누구야? 중국에서 이제 당저신이라고는 유명한 외상이야. 굉장히 거물입니다. 그 거물이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 축하 특사로 한국으로 왔어요. 나도 그날 그 접견 행사에 나갔었죠. 그리고 광주도 오셔서 내가 모시고 간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고맙다고 시진핑한테 특사를 보냈잖아요. 답방을 하고. 그때 김무성 의원을 특사로 보냈어요. 이게 김무성 씨가 특사로 가고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과 동격입니다. 이게 시진핑이 앉을 때 중국 가면은 시진핑이 앉았으면 그 옆에 대등하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때까지가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보는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2016년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우리나라 특사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 갔습니다. 딱 특사로 보니까 나란히 앉는 좌석을 안 주고 그 밑에 성장들이 앉는 좌석에 앉혀줬어요. 이게 제후급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자고 이건 제후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대사로 와가지고 대사 끝나고 신임장 재정으로 나오는 그 방명록에 글을 씁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줄 아세요? 만절필동이라. 만절필동이라는 것은 옛날에 주나라 시대에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한답니다. 주나라 천자에게 수많은 제후들이 충성을 멸성해 쓰는 것이 만절필동이요. 화가가 10,000번 구부러지더라도 항상 도약을 오른다. 우리가 여러 가지 칼렌저 사지만은 결국은 중국 천자한테 충성하겠다. 그게 만절필동이에요. 근데 우리 노영민이가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만절필동입니다. 이게 만절필동이라고 쓰는 놈한테는 제후급 대접해줘야지 왜 대등하게 대줍니까? 그러고 이해찬이가 한 단계 밑에 이영일이도 나란히 앉았는데 한중문 앞에 정도도 나란히 앉아본 일이 있는데 내가 굳이 타오라 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특사가 또 왜 많이 그때부터 이게 시진핑 2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진핑은 완전히 사나이 변해버린 겁니다. 의전상으로도 한국을 바라보는 게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판국에 또 뭘 했습니까? 우리 또 존경하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도 한다고 중국을 가가지고 시진핑 대통령은 남경 학살 현장에서 기념식 하는데 거기 못 먹고 타임도 안 맞고 가고서는 이틀간을 혼자 수행원들하고 같이 조대에서 혼자 밥만 먹었으니 그게 유명한 혼밥 사건이야. 그러면 대사가 적당히 중국 건물들이라도 불러서 같이 밥이라도 먹게 해줘야 텐데 대사는 또 시진핑 수행 간다고 남경으로 오려고 없으니까 대사도 없는 나라에 문재인 부부가 가서 혼밥 먹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참사지면 그냥 와버리든지 그렇지. 또 북경대학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도 여기 같이 온 사람도 있지. 우리 최영국 박사들은 나 북경대학 가서 강연할 때도 굉장한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강연을 가서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날 연설을 뭐라고 했어요? 중국은 높은 멍을, 중국에는 많은 사이인데 중국은 높은 멍을이고 우리는 낮은 멍을입니다. 나는 그 외교적인 수사지만은 왜 여기서 그따구 소리 합니까? 나 수많은 대통령도 수행했지만 그런 연설을 한 번도 못 봤어.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고자세로 교육 신뢰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저자세도 그런 짓을 그런 식으로 나오더니 앞으로 중국몽 시련에 우리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일익을 담당하겠다. 중국몽이 뭐예요? 1842년에 남경조약을 전해서 중국이 받았던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모의 그 100년 동안의 수모를 풀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로 등장하겠다 하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인데 그 중국몽 시련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이 뭔 말이요? 그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은 국가 동맹국 원수가 그따구 저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앞으로 지금 이제 동북공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1962년부터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는 성장들이 시작한 연구가 동북공정이에요. 이제 과거의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그 역사들을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역사 문제에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갖고 미리 자료를 모아갖고 그건 고구려 발해 전부 그게 중국의 지방 정부였다. 이게 중국사로 포시해보는 거예요. 그게 북경에 갔더니 한국사 연구원의 교수 한 분이 그건 틀렸다고요. 그 사람은 한국사에 밝아요. 한국의 삼국사, 삼국 역사를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한국과 역사 문제에 일어난다. 근데 거기 하라는 말이야. 딱 만들었어. 근데 요즘 지금 남중국의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남중계가 얼마나 넓은 땅인데 그 전부 중국 거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근거가 과거에 중국의 어선들이 가서 무역을 한번 했다. 그건 우리 것이다. 그게 중국의 이만한 역사적인 근거만 있으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뻘로 봤습니다만은 뭐 지대놓고 별거 아닌데요. 이게 나중에 역사 영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것은 원나라가 쳐들어갔던데도 원나라도 중국어니까 원나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주족이 만들어요. 몽고족이 만들었잖아. 원나라가 쳐들어갔던 영토도 자기 것이고 청나라가 쳐들어갔던 영토도 자기 것이고 그런데 전부 중국 거라는 거야. 영토 팽창 자유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6.25 사변은 바로 그해 9월달에 모태통 군대가 티베트 공격에서 지금 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베트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모든 용어는 고유의 영토예요. 그 동북공정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입고 나가서 춤추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공정을 이제 간판을 고쳤어. 문화공정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가 중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중국 것이다 그래요. 한중 조류의 역사를 돌려보니까 중국 것이 전부 건너가가지고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그게 다치게 일본으로 건너갔으니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 문화다. 왜냐면 이거 한류가 떠가지고 이 중국을 제압하니까 거기에 대한 역등의식이 문화공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으로 또 나올 문제입니다. 또 사드 문제 말대로 사드는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냐 이것은 한국의 안보 상당 국내 조치입니다. 한국이 사드를 갖다 한미협력에서 사드를 배치하건 말건 이건 철저히 내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정 불가사의라는 건 국제법의 가장 튼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정 불가사의인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했다고 해서 사드에게 땅을 빌려준 롯데백화점을 완전히 중국에서 박살내버리고 거기다 지금 한한령을 내려서 한국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중국 방문 전부 차단해버리고
또 관광객을 차단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한국 아니고는 구할 수 없는 반도체만 통제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은 열어주고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차단하는 것이 지금 사주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게 무슨 놈의 친성해요이고 이게 무슨 놈의 전략적 협력 동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중국에는 현재 구호만 있지 친성해요이라는 중국 주해국에 대한 외교 원칙도 한국에 적용되지 않고 있고 전략적 혁명 동반자가 이런 것도 하나의 형용사로 사라져버렸지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략적 혁명 동반자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만만 따라갈 수 있냐. 그래서 한미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통일시하려는 게 문재인의 지금 대중국 외교다고요. 이건 맞지 않은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외교가 전략 외교라는데 월프라는 거예요. 싸우는 늑대 전략 외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남중국해라는 그 땅을 일방적으로 점령하고 베트남 영토는 베트남이 반대해도 점령하고 필리핀 영토는 필리핀이 반대해도 점령하고 막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내 것이라고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헤이그 상설국제재판소가 중국은 권리 없음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국제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그게 국제법을 무시하는 외교를 우리는 전략 외교라고 해요. 근데 중국이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지키고 불리한 것은 전부 다 거절했고 이 전략 외교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 외교로부터 이제 미국이 붙은 것이 남중국해라는 것은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나오는 모든 배가 통하는 길인데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지배해버리고 난다면은 앞으로 우리 중동으로부터 보는 석유를 어떻게 가집니까? 전부 다 중국한테 신고하고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할 거라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이해관계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남중국에 대한 국제법을 거절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달라지고 시진핑의 중국이 결국 세계의 적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월 1일 날 중국을 괴롭히고 중국을 협박하는 사람은 만리장성 같은 강철로 머리를 쪼개버리겠다고 하는 유명한 시진핑의 연설이 지난 작년 7월 1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타임스의 신문은 제목이다. 바로 그 7월 1일이 미국의 WTO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가입시켜가지고 중국을 오늘날 발전시킬 수 있는 5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대갈통을 쪼개버렸다고 하는 그런 연설이 말이 되냐고 저 뉴욕타임스에 그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개방해서 발전시킬 토대를 만들어준 그 기념일이라는 날을 중국 공산당이 역사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로 선포했던 것이 7월 7일입니다. 이게 같은 7월 1일 사건에 대한 미국과 서방 측의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러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키울 뿐만 아니라 이거 견제해야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달라요.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냉전할 때는 소련은 소련 불러끼기만 거래를 했지 미국과는 거래한 게 없어요. 자유진영과도 거래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WTO 멤버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거래로 돈을 버는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 정치적으로는 견제가 가는데 사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소련처럼 딱 공세시킨다는 것은 중국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허용될 부분을 허용하면서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패권 경쟁이 과거에는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패권인데 이제는 군사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핵심 기술, 이 시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
인공지능이라고요. 그 인공지능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21세기 세계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미국이 선점하느냐? 중국이 선점하느냐? 그래서 이 기술 싸움으로 미중 지금 대결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어요. 견제는 뭐냐면 미국에 온 유학생들이 전부 다 기술을 빼간다는 거예요. 지적 자산은 도망간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 처음에는 당연히 유학생들을 장학금도 주고 다 해서 이러다가 생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 국가정보법을 보니까 중국 정보법을 보니까 해외에 나와 있건 국내에 있건 간에 모든 조선 중국 공민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인은 전체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스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FBI의 레이 국장이 미국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의 지식인 학생 전부가 다 이것은 스파이다. 그래갖고 유학생 못 들어온다. 지금 유학 못 갑니다. 중국의 간부들 중국 여행 통제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강경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에서 내모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탈당하는 사람, 미국에 있으면 탈당하는 사람은 중국 정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나는 공산당에 탈당했습니다. 그러면 탈당제를 접수하면 그걸 바로 중국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 조치가 끝난 사람은 한국에 살려둬. 미국에 살려둬요. 그리고 철저하게 인적인 처단 작업이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그 하루에 1,100건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FBI의 레이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미국이 기술 차단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을 천인교육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한 1,000명의 외국 과학자들을 비싼 돈으로 팔아요. 우리 현대 중공업에 있는 현대 무슨 연구원에도 매일같이 편지합니다. 월봉 얼마씩 주겠다 오라고. 참석해서 기술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차단하는 것이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방어죠. 대만. 홍콩처럼 대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만 좀 보호조하고. 그래서 대만에 또 굉장한 분쟁이 있고 그래. 또 남중국의 분쟁이죠. 대만 문제가 있지. 또 일본에 지금 싱가포르 또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동중국의 섬에서 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이 열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 불던데 가장 요새 우리가 방심하는 게 뭐냐면은 대만에 서싸움이 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설사 중국이 전쟁에서 인당에서도 아마 몇백만 죽을 거예요. 사람이 전쟁나면은. 그 중국 통일에도 별 재미가 없어요. 또 대만을 공격하다 보면 반드시 미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우면서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하다 보면은 대리전쟁 장소로 가장 좋은 데가 한국이에요. 김정은이를 펌프질해서 김정은이가 시끄럽게 해갖고 남북한이 붙도록 하는 것. 그러면 미국은 중국은 빠지면서 자기네들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대리전쟁 장소 로일전쟁도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청일전쟁도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전쟁터가 된 일 없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터는 전부 다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리전쟁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이 시끄러워도 그걸 남은 나라처럼 보지 말고 이게 한반도로 대리전쟁에 붙어있을 것이냐 안 그러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 안보정책 연구의 핵심 과제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분 합의라고 사드 다낸다고 현 정부에서 나온 게 미국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중국한테.
그다음 미국의 미사일 협정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 남북 협력 갖겠다. 이 세 가지 삼부 협정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말만 받고 사드 문제에 따르는 항한령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중국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3부를 합의까지 해줬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드를 움직이는 사람이 미군이 한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냐 말이야. 사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국이다. 미국 사드가 왔고 미국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북한만 쏜다 그러지만 미국은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견제책으로 보지 않고 중국에 대한 공격 무기로 본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안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그리고 이제 CDP가 어떤 나타났다고 가장 중요한 안보 요소는 소위 항미 원조입니다. 항미 원조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는 것이 1950년 10월 달에 모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명분이었어요. 그게 항미 원조예요. 그런데 항미 원조라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6.25 사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여순항, 대련항, 하얼빈 등 만주의 중요한 요소를 소련군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 대통령이 스탈린 만나가지고 한국전에 참전해서 미군을 퇴치시킬 테니 그 대가로 하얼빈 여순 대련에 있는 소련군을 퇴출시켜서 만주를 중국 집에 보내달라. 그 합의에 따라서 한국 통일을 방해시킨 대가로 만주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확립한 것이 항미 원조입니다. 명분은 만주 회복 운동을 항미 원조라는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항미 원조는 이미 끝났거든요. 한중 수교 이후에 항미 원조라는 단어는 등서평 시대, 장점인 시대, 후진타오 시대 항미 원조라는 단어가 외교부대 외교용어로서 나타난 일이 없어. 그런데 시진핑이가 딱 부주석이 되면서부터 이제 공산당으로 시진핑이는 다른 사람들 전부 좌익간방에 겨놓고 우회전을 든 사람들인데 등소평, 후진타오, 장점인 전부 좌회전간방에 우회전인데 딱 시진핑이가 들어오면서 시진핑은 좌회전 깜박이 키고 좌진하는 거예요. 딱 숫자 되자마자 자기가 볼 때는 막스 레닌주의처럼 훌륭한 중국의 지도 노선이었다. 자기는 가장 인생의 정것은 모 대통령이고 마르크스다. 그래서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에 독일의 트리에가 막스의 고향이에요. 거기에다가 황금 막스 동상을 청동상을 만들어서 시진핑이가 기부를 합니다. 그럼 자기는 진짜 진정한 막스주의자다. 그래서 막스주의자로서 본질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요. 그 노선에 따라서 다시금 항미 원조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제일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두 가지 비전. 100년 전에 한을 풀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 하는 중국몽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등산병에 비해서 어느 것이 중국 사람한테 인기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인기 있는 것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 그게 중국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중국이라는 것은 100년 후에 과거의 슬픔을 딛고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인 선동의 산물인데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동을 시켰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사람이 가서 직접 중국 여론조사 해보면 시진핑 지지가 95%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간 여론조사. 그런데 그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뒤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100%가 나와야 텐데 왜 95%밖에 안 나왔는가 모르겠다고요. 왜? 중국의 지금 모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민해방군입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군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지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알리바바다 뭐다 민간 기업은 전부 착살내도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프라도 돈 버는 게 국유기업이요. 국유기업이 중국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힘이요. 세 번째는 선전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선전 매체는 전부가 다 모태부터 장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제시하는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반대할 수도 없어요. 모든 걸 긍정적인 보도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몰아가기 때문에 95%가 나온 게 아니라 100%가 나와야 하는데 95%가 앞으로 5%가 약점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거기에 무슨 놈 언론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반정부적인 운동했다면 재판도 없어요. 사라져버리지. 그게 오늘날 중국의 그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 막스와 함께 이제 과거에 모태토리가 주장했던 공부론, 대동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공부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득 분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제1차 소득은 받는 월급, 2차는 제조업에서 많이 남는 것을 인민에게 고루 놀아주는 것, 세 번째는 알리바바 같은 큰 부자들이 번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것. 이런 3단계의 분배 이론을 지금 공부론에서 채택하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립학교는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사립학교들을 돈 받고 오는 사립학교 사업자들이고 전부 다 비영리 사업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중국은 명령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를 그렇게 바꾸려다가는 정부 몇 개라도 바꿔야죠. 시켜놓을 거예요. 명령으로.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이 잘 통하는 대신에 전부 다 면종 뭐 복배요. 말은 겉으로는 하지만 다 달라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부론을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이 맨 인터넷만 보니까 정신이 안 좋다. 그럼 게임 산업을 전부 중단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시진핑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회주의적인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주목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트럼프는 혼자만 했는데 이제는 혼자 하지 않고요. 자유세계 전체가 협력합시다. 그래갖고 EU부터 소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전부 동원해서 바이든이 요구를 했죠. 그래 바이든은 뭐냐면 중국과 장사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처럼 중국을 봉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G7이라고 영국 코너에서 모였던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I love Chinese market. I hate 시진핑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진핑이라는 체제를 바꾸는데 전 우리 민주주의국가 힘을 합자. 그 말에 전부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뭉쳐서 반시진핑이다 보니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세프 라이가 그랬어요. 저는 최종현 학술에서 조세프 라이 만나 들었는데 시진핑이가 내세우는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지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미래라는 것은 전부 다 모르는 것이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얘기는 신뢰가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 그 구체적이다. 이제 그 비전이 이르냐, 중국음악이 이르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싸움은 대기업, 언론기관, 그것도 뭐야, 언론기관하고 또 자꾸 좋네. 응? 대기업하고 언론기관하고 인민해방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시진핑이 현재는 유리하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반발이 내부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애국주의 매일 같은 시진핑의 애국주의 연설, 우리가 그 100년 전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꿈의 역사를 우리가 쟁취하자 하고 중국 사람이 박수치고 젊은 사람이 굉장히 뜻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 그 외에는 전부 오랑캐 주고받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완전히 이번에 한국 동계올림픽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랑캐 주고받으면 죽는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은 양이고, 에? 우리 동양들은 동양이요. 자기들이 추억나는 거예요. 벌써 그 리더가 그렇게 나타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시진핑 노선을 지지해요. 근데 중국의 수많은 기성세대들은 전부 반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취청산이라고 이 주말은 곡천산인데 뒤에 보면은 제 뒤에 취청산이 뭐라겠냐면 취청산은 중국 공산당 문헌연구실 실장이에요. 그 사람이 인민일보에 발표된 사천자라고 하는 장문의 논설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재미있게 썼어요. 요새 지금 시진핑 띄우기에 바쁜데 날짜가 언제나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그 추천산의 논문이 뭐냐면 그 엄청난 한 장을 다 차지하는 그 장문에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단어 하나 없어요. 9번 등소평에 의한 각성을 통해서 오늘의 중국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중국 그 양반의 각성, 그 양반의 깨달음, 진리는 실체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등소평 동지의 주장이야말로 망고의 진리다. 그걸 실천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진핑 노선을 공동부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장 소박한 등소평의 꿈을 지지하는 글이, 그리고 오늘 중국을 발전시킨 힘이 등소평이 나왔지 않느냐. 근데 왜 등소평 노선을 버리느냐. 등소평 노선을 버리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적이 되었고 미국의 견제를 받고 유학을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공급선이 작자 차단되니까 중국과 거래하지 말자는 게 가장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디카플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말하고 탈동조라고 하지. 탈동조가 뭐 말인지 알아요? 디카플링, 탈동조화, 거래 거절인 거예요. 모든 공급선을 끊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그 과격한 민족주의 선동 때문에 결국 중국이 오늘 세계의 적이 된다. 지금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 사람의 73%가 반중이요. 일본 사람은 79%, 5%가 더 높아요, 반중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는 한 50%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지금 전 세계의 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되는 것은 주미대사를 최근하고 그만뒀던 쥐탱카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무차관하다가 주일대사하고 주미대사에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을 모셨던 쥐탱카이가 지난 12월 20일 날 중국 외부성 주최 연구기관에 연설하면서 이기지 못할 싸움, 준비 안 된 싸움은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중국이 이런 업적은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을 얻은 업적인데 이 실적을 잘못 관리하면 안 된다 하는 굉장히 시진핑한테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2022년 금년 1월 19일 날 방주와 중국이라는 사람이, 방주와 중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만 자의 글을 써가지고 시진핑 체제를 아주 이잡되게 비판했는데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 눈에 시진핑 체제가 잘못되다고 비판하는 거. 그래 그냥 그게 나오자마자 전부 인터넷부터 다 차단을 했는데 아무리 차단해도 그런 인기 있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뭐 조인사이가 뭔 사람이 뭐 하나 그러다가 뭐 전신문에 났죠. 그 조인사이 비슷한 현상이 나왔다.
그 이름이 그 방주와 중국이다. 이름이 됐고. 대만에서는 막 대만은 이제 전 신문이 그걸 삐라처럼 만들고 성공에다 홍콩에다 막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에 퍼져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은 등소평 지지 세력이 시진핑 세력에 반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가장 핵심인데 이거 말을 안 씁니다만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정권 잡은 이후에 중국에서 돈 번 사람이 누가 돈 벌었어요? 공산당만이 돈 벌었어요. 그래 공산당들이 돈을 벌면은 우리나라 돈 번 거 지금 삼성이다 뭐다 몇 개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돈 벌면요 보통 돈 번 게 아니야. 몇십 조씩 갖고 있는 부자들이야. 어디다 적어봅니까? 중국의 건설은행에처럼 농업은행에 중국 4대 은행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 중국 은행에다 적어 못해요. 시진핑한테 걸리니까. 전부 걸리겠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 여기 보고 스위스에 그 외국에다 다 유한했는데 서방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그 돈을 못 찾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되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자꾸 우리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자.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자. 서방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발 고립 노선을 펴자고 겉으로는 점자 개발하지만은 그게 무언의 힘으로 등소평 노선으로 복귀해야지 시진핑한테 다 베낄 수 없다 하는 그 엄청난 압력이 지금 시진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등소평이 제시하고 있는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비전이 이기느냐? 아니면 100년 전의 영광을 표시하겠다는 조국목이 이기느냐? 이게 몽파냐? 적파, 이게 꿈의 파냐? 몽파라고요, 몽파. 몽파이라고 해요. 이제 새로운 우리 이런 판을 소위 등소평으로서는 두 사이의 싸움에서 아마 그 승부가 났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 등소평 파들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서 가장 유리한 고치는 시진핑한테 있지만은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방주와 조국이라는 사람은 시진핑을 굉장히 미련한 놈으로 봤는데 내가 보면 시진핑이 이렇게 미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무리하는데 한중 간의 제일 어떤 문제는 이 사드 문제로 굉장히 우리가 할때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필요하다면 사드를 우리 돈으로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사드를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 군인들이 직접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만 겨냥하겠다. 그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포린 아페스에 보셨어요? 난 이번에 포린 아페스를 나는 그 정기 구독자인데 딱 보니까 윤석열 씨가 쓴 글이 올라왔대요. 그거 아주 정말 잘 썼어요. 하여간 그걸 읽으면 미국 사람들이 그건 한국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첫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을 나는 인정하겠다. 일본과 양자 관계는 함부로 말 못하겠다.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지만은 한일 관계가 갖고 있는 군사 전략적 중요성은 나는 입력한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게 또 군사협력에 국한되는 동맹을 이제 하지 말자. 이제 한미동맹을 키워서 전자, 안보, 위생, 환경, 과학기술 모든 걸 포괄하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성을 넓히자. 그렇게 이제 했고 앞으로 미국, 인도, 영국, 인도, 호주가 주관하는 쿼드의 워킹 그룹에 우리 한국도 참여해서 기술 협력에 같이 동조했다. 그런 일 벌써 이번에 그 포린 아페스에 발표된 논문 한 편이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동아시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당선되면 안보상에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그걸 정말 잘 썼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니까 보수 세력들은 전부 보수 세력의 리더가 누구가 증명되어 버렸잖아요. 사드를 구입해서 필요하다면 재배치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윤석열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보스가 된 겁니다. 또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는 공약 하나로 한국의 자유시장적인 민주주의의 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자 공약 논쟁에서는 대외 정책은 이번에 포린 앞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또 대내적으로는 사드 문제를 공론함으로써 윤석열 씨가 이 대한민국의 보수정의 리더로 대처하는 방향적인 공감들은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국이 공정과 상식의 단어로 바꿀 때까지 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워치,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이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은 조공 안 바치고 주권국가로 대접받으면서 공정할 것이냐, 바로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극중지혜가 아니라 공정지혜를 우리는 찾아낼 줄 압니다. 내가 두서없는 말로 차트도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